같이 살자.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해온 남자였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언제부터 그는 여자를 꿈꾸었을까? 그러다 그런 다정함과 미숙함이 사랑스러웠고 애틋했다.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요. 그와 그녀가 함께 있는 주소를 보냅니다. 그일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여자의 뒷모습. 그 문자에 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정연아, 너를 안을 때마다 고통스럽다. 너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선들을 나는 사랑하면서도 질투해. 이런 불완전한 마음은 과연 언제부터 내게 있었던 것인지 나조차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분명 너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불안한 날들을 나는 평생 살았다. 2년 동안 그를, 아니 그 안에 있는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니.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이 비통함은.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채널에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소설 2022년 5호로에 실린 오영 작가님의 29일의 밤들을 준비했습니다. 오영 작가님은 2020년 단편소설 완벽한 가족을 통해 등단을 하셨는데요. 그해 한국소설 63회 신인상도 받으셨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은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물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소설이란 인물과 인물 사이에서 파생되는 모종의 갈등에 서사와 구조를 입혀서 또 다른 세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작가 오영님의 29일의 밤들,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오영 작가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의도와 29일의 밤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작가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드림으로써 작품의 이해와 공감도를 높여보려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하소담의 낭독에 귀 기울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29일의) 밤들. 오영. 같이 살자. 다짜고짜 그가 제안한 내용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어 나는 잠시 침묵했다. 순진한 저 눈이라니. 어쩌면 그는 아무 계산도 없이 순수한 의도로 동거를 제안한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 그럴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지 그 사실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사랑했을까? 정말 나는? 착각하지 마. 더 이상 속지 마. 이제 휘둘리지 마. 그런 식의 문장들, 빗장뼈를 긁는 날카로운 문장들을 지난 2주 동안 품고 살았다는 생각. 착각하지 말자고. 속지 말자고. 스스로 다독여도 속수무책 그를 향해 기울어지는 나를 통제할 수 없던 시간. 사랑하느라 괴로워서 몸부림쳤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익숙한 문장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를 무너뜨리진 못했다.
깨끗한 그의 눈동자가 여전히 사랑스러워서 나는 입술을 물었다가 놓았다. 왜 갑자기? 고작 그에게 뱉은 문장이 이것뿐이라니 혓바닥이 차가웠다. 그를 향한 내 말투가 무심해서 스스로 낯설었다. 그를 사랑해온 모든 날들 속에서 이만큼 차갑게 밀치는 어투로 그에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고조도 없이, 감정도 없이. 왜 갑자기? 라고 묻는 나를 향해 그의 겁먹은 눈이 바닥으로 꼬꾸라졌다. 난감한 표정이었다.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로 어긋나기 시작한 그와 나의 관계를 예감하지 못했을까? 우리라고 명명하지 못할 틀어진 사이를, 우리의 경계에서 이제 그와 나로 정의되어야만 하는, 그와 내가 완전한 객체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순진하게도 마음을 다해 그를 조롱하기 위해 혀를 차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젖어가는 그의 눈을 손바닥으로 가려주고 싶었다. 고개를 떨구는 그의 얼굴을 두 손바닥으로 받쳐 안아주고 싶었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나는 이 순간에도 그가 사랑스러울까? 속지 마, 제발. 다시 한번 빗장뼈를 세게 긁는 듯한 외마디가 속에서부터 차올랐다. 오히려 내가 필요해졌어?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필요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를 보며 다시 참담해졌다. 순진한 사람, 거짓말을 얼굴로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의도가 쉽게 상대방에게 파악돼서 안타까운 사람이기도 했다. 이제 들켜도 되니까. 냉담해지고 싶었다. 함부로 다루고 싶었다.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싶었다.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들켜도 되니까 라고 묻자마자 처참하게 질리는 그의 낯빛에 가슴이 주저앉은 건 내 쪽이었다. 저토록 완전하게 상처 입은 얼굴이라니. 한참이나 무참히 바닥으로 내리꽂혀 있던 그의 얼굴이 순간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전히 하얗게 질린 채였다. 그는 시선을 내 등 어딘가에 고정시킨 채 잠시 침묵했다. 차라리 화를 낸다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다른 연인들처럼 그에게 나는 깨끗하게 분노하고 돌아설 수 있을 텐데. 쉽게 화내지 못하는 저 표정을 나는 다정함으로 알았지. 그의 눈가가 위태롭게 떨렸다. 저 위태로운 표정이 자꾸만 시선을 잡아챘었다. 묘하게 묘송이를 자극하는 흰 얼굴을 학교에서 몇 번 훔쳐보면서 그러다가 시선이 얽히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믿었다. 그의 희고 단정한 손가락이 탁자 위에 놓인 휴지를 반으로 접고 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묵묵하고 섬세한 손놀림이었다. 손톱이 여자처럼 가지런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반으로 접은 휴지를 다시 반으로 접는 흰 손가락. 저 섬세한 행위가 결국 무엇 때문인지 애초부터 알았더라면. 그는 내가 그를 노려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까? 동시에 울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희고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내 시선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헐거워졌다. 무너졌다고 해야 하는가? 이 세계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른, 이제 막 잉태된 생명 같은 표정이었다. 순수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그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주 만에 만났는데 겨우 먼저 말한다는 게 같이 살자 이거야. 그는 지난 2주 동안 끊임없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를 외면한 건 나였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그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도 긴 가발 때문에 남자와 여자 그 어디쯤에 앉아있는 그가 몹시도 낯설었다. 동시에 가슴 어딘가 묘하게 쓰렸다. 애틋함인가? 나는 자꾸만 심장 부근으로 올라가려는 손가락을 억지로 내려앉혔다. 그는, 이제 아주 낯설어진 그는 건너편에서 소년과 어설프게 사가가는 여자의 얼굴로 나를 막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를 닮아서 위태롭고 느슨한 말투, 붉게 물든 저 입술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속눈썹 때문에 가장자리가 기울어진 것 같은, 그래서 사연이 많아 보이는 저 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빗장뼈의 안을 긁는 외마디들보다 그 문장이 나를 더 나락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오히려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로도 내가 좀처럼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멀어지기보다 그의 곁에 주저앉고 많은 마음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멀어질 의지를 상실한 인력만 존재한 우리의 관계를, 이 비틀어진 관계에서조차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비참해졌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았다. 흰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의 아름다운 이마와 유난히 까만 동공과 길게 날선 그의 코를 전부 지워내고 싶어서. 감은 두 눈 위로 시선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는 이제야 나를 제대로 보고 있으리라. 눈꺼풀 위로 짐작되는 시선의 무게. 그러나 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만져지는 그의 표정이 저만치 가라앉길 빌고 빌면서,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저음도 고음도 아닌 미묘한 미성을 밀어냈다. 사랑에 맞이 않던 그 음색이 이제는 낯설었다. 눈안에 몰린 어둠 속으로 나를 지워낼 수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이 되었는데도 이번에도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서지도, 그렇다고 맞은편의 그를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는 처지라니. 끝없이 비참해지는 순간에 나는 다시 깨달았다. 나는 그 순간에도 이기적인 혼란과 막연한 기대로 앉아있는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염려하고 있다는 걸.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해온 남자였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새벽 5시였다. 습관적으로 떠진 눈이 무거웠다. 제대로 깊은 잠이 들지 못했던 눈이었다. 그와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한 달 동안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건조하게 마른 눈이 필요했다. 머리가 다시금 울렸다. 신경성 편두통이었다. 안압이 오르는 것처럼 눈두덩이 위가 묵묵하게 아팠다. 익숙한 통증이었지만 좀처럼 친숙해지기 어려운 통증이기도 했다. 시계를 보니 준비하는 데까지 30여 분 여유가 있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40여 분. 시간은 자꾸만 흐르고 있었다. 5시 40분이 되면 알람이 울릴 것이다. 알람 소리는 그와 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팝송 빈센트였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핸드폰에 예약된 알람 시간을 삭제해야 했다. 헤어지고 처음 2주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애써 그 전화를 무시하면서 나는 동시에 한없이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학교에서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그의 교실을 비켜 지나가면서 동시에 그가 방문해 주길 기다렸다. 교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은
쉽사리 침범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 역시 그에게 찾아가지 못했다. 나와 그 사이의 미묘한 균열을 눈치챈 몇 명의 교사들이 뒤에서 수군댄다는 걸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렇게 다시 2주가 흘렀다. 그리고 돌연 그가 사라졌다. 밤새 울리던 핸드폰도 멈추었다. 그런 그의 행방을 나는 예감했었다는 마음. 쉽게 내게 그의 행방을 묻지 못하는 동료 교사들의 기색을 물은 채로 나는 성실하게 그를 잊기 위해 몸부림쳤다. 냉담한 얼굴로 성실하게 그를 잊어가던 낮과는 달리 밤에는 쉬이 잠들지 못했다. 여름이 이미 한창 지났는데도 밤은 눅눅했다. 가슴과 배를 누르는 이불이 한없이 무거워서 자꾸만 손과 발로 쳐냈었다. 습한 밤을 이기지 못하고 옷을 한 겹씩 벗었던 기억도 났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내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던 건 그러다가 자꾸만 울음이 터져 나왔던 밤. 너무 울어서였을까? 납작한 가슴과 배도 웅크린 무릎도 푹 젖어버린 것만 같았다. 입술을 물지 않으면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입술을 물 때마다 하나씩 옷을 벗었다. 눅눅한데도 공기는 싸늘해서 한 겹씩 벗을 때마다 목덜미가 팔꿈치가 서늘해서 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그렇게 하나씩 벗겨내다 간신히 잠이 들기도 했다. 결국 발가벗은 채로 가슴과 배를 웅크려 안았던 밤. 그러다 문득 일어나 방 안에 모두 불을 켜고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둔 게 몇 시였던가. 거울 속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던 그 밤의 시간. 나는 무엇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좁은 이마와 수척한 뺨과 좁은 턱과 그리고 한 손에 잡히는 앙상한 두 가슴과 다리 사이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거뭇한 골짜기와 납작한 배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을 최초의 방 자궁과 아름다워 당신의 선들은 간혹 그가 손가락 끝으로 애타게 만지던 어깨와 둔부와 가슴과 아름다워서 부러워. 나의 납작한 배와 그 아래로 미끄러지던 은밀한 곳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열렬하게 소망하던 모든 부위들. 간신히 잠들다가 얼핏 깨던 밤. 나는 거울 속 이불을 꺼내둔 채 그를 떠올렸다. 정확히는 그가 처음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내게 들켰던 그 밤을. 내가 몇 달 전 샀다가 잃어버린 섀도우를 들고 있던 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아름다워서 믿기지 않았다. 확장된 그의 동공에 내가 비쳐 있었다. 멀어진 현실 감각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서 자꾸만 힘이 빠져나가서 온 힘을 쏟아내야 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붉은 매니큐어가 어색하면서 아름다웠다. 길게 뻗은 조개 껍데기 같은 손톱도 마디가 굵지 않은 그의 손처럼 아름답기만 했다. 허리까지 늘어진 굵은 머리카락과 붉게 물든 그의 눈과 입술이 낯설어서 나는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긴 머리도 붉은색 섀도우로 화장한 얼굴과 붉은 꽃 같은 드레스도 낯설지 않게 그와 어울려서 그래서 낯설었다. 정연아 하고 내 이름을 먼저 부른 건 결국 그였다. 고음도 저음도 아닌 미묘한 미성은 지문 같아서 저만치 서 있는 그가 내가 사랑한 그 사람임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정연아.
그의 목소리가 간절하다고 느껴진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가 세 번째 정연아 하고 불렀을 때에야 내가 온몸을 떨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여기에? 겨우 저것만이 궁금한 것일까? 왜 저토록 담담한 것일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신감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익명의 문자로 누군가 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익명의 한 여자의 뒷모습을 함께 전송해온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말하지 못했다.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로 시작된 그 문자에서조차 나는 그 익명의 여자가 당신의 또 다른 여자인 줄만 알았다고. 구불거리는 긴 머리카락과 곱게 뻗은 아름다운 등줄기에 질투가 났었다고. 보통의 인간이 지닌 상상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 여자가 당신을 것이라고 나는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의 눈에 낭패감과 불안이 동시에 어린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몸을 뒤돌아 그 건물에서 뛰쳐나왔다. 정연아! 하고 다시 한번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지우고 싶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나를 더 달아나게 했다. 그때가 한 달 전이었다. 아직 박명조차 어른되지 않는 하늘이 끝없이 눈앞으로 달려들었다. 가라앉지 않은 달이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차로 달리다 보면 달이 얼마나 땅과 가까워지던가. 난데없이 그 사실에 감동해서 나는 그에게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 나와 달리 학교 근처에 사는 그는 한창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고 다정히 대묻곤 했다. 달이 얼만큼 가까워졌어? 하고 잠이 묻은 그 목소리에 나는 또 얼마나 가슴 설레했던가. 그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 나는 잘못이라고 그를 규정하는 스스로에게 다소 놀란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세계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반쯤 벗어나 기울어진 채로 돌고 있다는 생각. 그가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도대체 우리 관계는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일까? 언제부터 그는 여자를 꿈꾸었을까? 유난히 시선을 잡아채던 그의 유약함과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던 그의 섬세함의 실체는 이브의 형태에서 온 것이었을까? 눈썹 정리를 했나 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변화를 그는 쉽게 알아차렸다. 립스틱이라든가 옷의 색감처럼 미묘한 색 차이도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한 날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길냥이들을 위해 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서둘러 돌아가던 사람이었다. 남자치고 교실이 단정하고 깨끗해서 부장교사의 칭찬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 무리한 업무를 지휘로 떠넘기는 부장교사에게 딱히 거절의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것이 안쓰러워 종종 야간 근무를 하면서 늦은 저녁까지 함께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남자치고 선이 고운 사람이었다. 미소년 같은 푸릇한 기운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를 따랐던 기억. 느리면서 고요한 말투 때문이었는지 좀처럼 분노나 짜증 같은 확연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 성향 탓이었는지 비밀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 그런 다정함과 미숙함이 사랑스러웠고 애틋했다. 아직 아침에 밀려 들어오지 않은 탓에 교실 안은 푸르스름했다. 고요하게 앉아있는 책상들 사이로 푸른 새벽이 부여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평소처럼 아이들의 책상줄을 맞춰 세운 다음 창문을 반쯤 열자 선선한 공기가 물씬 들어왔다. 학교 뒤편에 나지막하게 자리 잡은 산기슭에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엉켜 들어왔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몸은 금세 피로해졌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책상의 거울 위로 지친 낯빛의 여자가 나타났다. 창백한 이마와 수척한 뺨, 생기를 잃어버린 여자 위로 그 밤에 그가 겹쳐 보였다. 그가 나보다 아름다웠다는 생각,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일었다. 갈비뼈 하나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린 것 같기도 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얼른 화장을 해야 했다. 가방에서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파우치를 꺼냈다. 거울을 바로 하고 아무렇게나 뻗은 머리를 한 손으로 정리하면서 파우치를 열다가 잠시 숨을 골랐다. 섀도우였다. 파우치 안에 잃어버린 줄 알고 다시 샀던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섀도우와 똑같은 상품이 불쑥 보였다. 쉽게 손이 가지 않는 붉은색 계열의 섀도우들이 구입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자인 나도 쉽게 손이 가지 않는 이 색들이 어쩌면 그와는 그토록 어울렸던 것일까. 장미꽃잎처럼 붉게 물들어 있던 그의 눈덩이와 입술이 어지럽게 머리를 스쳤다. 그 밤에 그가 붉은 물감 위에 번진 것처럼 보였던 건 이 섀도우 때문이었으리라. 붉은 물을 들인 것처럼 눈초리 끝에 검붉게 마무리한 그의 눈이 야릇했다는 기억. 야하기보다 마음 한켠을 선뜻 차지할 만큼 그는 매력적인 여자처럼 보였다는 생각. 거울 저편의 창백한 얼굴의 이부보다도 더 마음을 훔치는 아담이라니. 결국 나는 선크림과 입술만 바른 채 거울을 엎었다. 드르르 드르르르르르. 진동이 내뱉는 숫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시죠? 저편 소화기에서 깊숙한 숨소리가 귀를 무겁게 눌렀다. 그의 번호가 아니었으나 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나는 손과 목에 힘을 주었다. 떨고 싶지 않았다. 이브인 그를 본 그 밤에서부터 며칠을 흘러온 것일까. 시간은 착실하게 나를 그날의 충격에서 조금씩 떨어뜨려 놓았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이란 얼마나 완강한 힘을 가졌는지. 한정현 씨 맞으십니까? 그 순간 왜 등골이 서늘했을까? 싸늘한 예감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다. 기분 나쁜 느낌이었다. 중앙경찰서 이순강 형사입니다. 이번엔 내가 침묵해야 할 차례였다. 말을 잃어버린 혓바닥이 차갑게 굳어갔다. 누구신가요? 무슨 일인가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조차 까마득해졌다. 하나야, 안녕? 좋은 아침. 잘 잤냐? 야, 너 영어 숙제 다 했어? 그리고 복도에서 이제 막 등교하기 시작한 아이들의 수런대는 소리가 들리던 찰나. 혹시 김주혁 씨 아십니까? 저편에서 그의 이름이 들렸다. 지난 한 달 동안 함부로 꺼내지 못했던 내 기억 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아담으로만 존재해야 하던 다정한 남자였던 사람의 이름이었다. 김주혁 씨가 사흘 전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망 소식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형식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어느덧 차가워진 교실 안쪽이 환해지고 있었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나를 건너보고 있었다. 주혁이,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던 그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였다. 피하지 않은 시선과 달리 여자는 커피잔을 잡은 손가락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불안정하게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손가락들을 바라보다가 여자와 시선을 마주쳤다. 순간 여자의 시선이 맑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 내가 이 카페에서 보았던 여자와 조금 달라 보였다. 그날처럼 짧게 자른 스포츠형 머리카락 끄트머리는 푸르게도 회색빛으로도 보였다. 염색한 머리 때문에 다소 불량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아무렇게나 헝클어들인 짧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 깔끔하고 단정하게 자른 손톱, 여자의 거치고 무거워 보이는 시계와 그녀의 어깨보다 한참 커 보이는 후드티가 시선을 잡아챘다. 목소리만 들었다면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었다. 언뜻 보면 그녀는 미소년 같았다. 여고생 시절 반에 한 명씩 앉아있던, 자기 스스로를 어디에 둘지 몰라 갇힌 동물처럼 앉아있던 그 애들처럼 그 아이들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정체성을 온몸으로 드러내곤 했다. 그 애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짧았고 교복 치마보다도 교복 바지를 선호했었다. 사춘기 시절의 어느 여학생들처럼 로맨스나 이성, 화장 같은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같은 반 학생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을 보며 묘하게 가슴을 앓는 학생도 있었던 기억. 유행처럼 소년 같은 소녀들이 각 반에 번져서 무리를 지으며 다니기도 했다. 간혹 그 중에 누구와 누가 사귄다더라 하는 야릇하게 야한 소문이 그림자처럼 우리 사이에서 퍼지기도 했다. 그날 긴 가발을 쓰고 화장을 한 채 나왔던 그의 옆에 앉아있던 그녀는 마치 그 애들 중 하나 같았다.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해버린 것처럼 불완전하고 덜 자라서 매력적인 과도기의 인간, 미성숙하게 자라서 아름답게도 보이는 묘한 매력의 여자였다. 그날처럼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앳된 소년의 얼굴을 한 채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저기 하고 말을 이었다. 오랜만이죠? 어색하게 그녀가 입을 먼저 열었다. 우리는 진짜 아무 사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앉아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의 옆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 그날 나는 그녀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던가. 이봐요. 이야기 듣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건. 그날 그녀의 말을 단호히 끊었던 건 그녀의 옆에서 여자의 모습을 한 채 나를 건너보고 있는 불안한 눈 때문이었다. 그 밤에 그렇게 나에게 저 모습을 들키고 나서 용기가 난 것일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카페 여기저기서 그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들을 보내고 있는 걸 그도 알고 있을 텐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거침없이 흔들리는 그의 두 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불편하다는 건 알아요. 용건만 말하죠, 우리. 여자의 시선이 흔들렸다. 나는 그제야 여자가 시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소년과 소녀의 사이에서 무던히 흔들리는 자신의 정체를 움켜잡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녀의 생은 어쩌면 그와 비슷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우습게도 며칠 전 그와 나누었던 카페의 그 자리에 그녀와 내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저만치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느슨하고 느린 미성이 익숙하게 기억 속 고막을 흔들었다. 그날 나는 그를 무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을 감았던가. 어쩌면 무너지는 나를 추스르지 못해서 온 근육과 뼈마디를 긴장시켜야 했던 것인지도. 눈을 감고 말았던 나 때문에 완전하게 무너져가던 그 사람을 일으킨 건 건너편에 지금 바로 이 여자였다. 여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녀가 꺼낸 것은 갈색의 작은 노트였다. 폭이 한 뼘 정도 된 노트였다. 의아해진 내 시선에 그녀가 재빠르게 "주 역시 일기예요.
라고 말했다. 종전보다 단단해진 시선으로 그녀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일기라고 하는 노트를 주저없이 건네면서 그 집 기억하시죠? 주혁 씨 말로는 언니가 그 집에 찾아왔었다고 하던데 그 원룸을 말하는 것인가? 그가 여자의 모습으로 발견되던 그 원룸. 마치 영국 무대의 뒤편처럼 어둑한 조명으로만 이루어져 있던 방. 이 키도 돌려드릴게요. 그 원룸의 키인가 보았다. 도어락도 아닌 키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그 집이 얼마나 낡았었는지 단숨에 떠올랐다.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로 시작된 익명의 문자 속 사진도 종색의 조명과 전신 거울에 비춘 흐릿한 여자의 잔상. 그일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여자의 뒷모습. 그 문자에 그 주소가 적혀 있었다. 불안한 발로 허공을 딛는 것처럼 그 골목을 우왕좌왕 헤매다가 가까스로 그 원룸을 찾았었다. 어두웠다. 노인의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잃은 동물의 냄새이기도 한 악취가 그 골목을 유령처럼 누비고 있었다. 이슥한 골목의 끝자락에 그 원룸이 갑자기 나타났다. 오래된 외벽에 덩굴이 몸을 누비고 있었다. 자꾸만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다.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 손바닥을 짚어야 했다. 가까스로 올라간 3층 구석의 집문은 어째서인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밤이 길어질 때마다 모든 풍경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밤이 오면 감정이 증폭하고 생각이 거대해진다.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경계가 어둠의 밀도 속으로 지워질 것 같은 착각. 은근히 그 착각 속에서 기대하는 나를 발견한다. 빛조차 삼키는 어둠의 밀도에 스스로도 잡아먹히길 바라는 나를, 열렬히 소멸을 바라는 나를. 5월 29일 잠이 들지 못한 여름밤에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부서지고 해체되었던 뼈와 장기와 살이 다른 성으로 창조될 수만 있다면 우주가 끊임없이 소멸하였다가 창조되듯이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열망하던 꿈, 이 거짓된 육체를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밤마다 기도를 이양시킨 채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뜨겠지. 거짓으로 치장된 이 생의 연극 속으로. 6월 29일 거짓된 밤에 이 어둠이 다시 새벽으로 이동하여 아침으로 건너가면 이 난민 같은 삶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7월 29일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방에 있었다. 낡은 침대 하나와 거울 하나, 내 키만한 스탠드와 3개의 벽이 모두 행거로 이루어진 방이었다. 여자인 내 발걸음으로 10걸음이 채워지는 폭이 좁은 원룸이었다. 창문은 검은색 도화지로 봉인된 채였다. 유일하게 그 방에서 나오는 빛은 거울 옆에 서 있는 스탠드의 불빛과 거울에 느슨하게 걸려있는 알전구들 뿐이었다. 그가 입었다고 여겨지지 않는 부드러운 실크의 보라색 드레스가 침대 위에 연극용처럼 놓여 있었다. 행거에 화사하게 붉은 동백꽃이 여기저기 흩어진 흰 원피스가 어둠 속에서도 돋보였다. 그가 입었다는 원피스들은 보통의 여자들은 좀처럼 입기 힘든 화려한 색들이거나 지나치게 장식이 많은 유행의 것들이었다. 일상에서는 도저히 환복할 수 없는 블라우스와 원피스들. 왜 하필 이런 옷들을? 나는 지그시 눈을 그리고 입술을 물었다. 행거와 행거 사이에 비스듬하게 세워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서 고작 저 비스듬한 거울이 그의 전 세계였는가?
고작 저 거울을 통해서만 그는 여자를 꿈꾸었겠지. 정연아, 너를 안을 때마다 고통스럽다. 너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선들을 나는 사랑하면서도 질투해. 너의 봉긋한 두 가슴과 붉은 유두와 여자로서 완전한 성기와 이런 불완전한 마음은 과연 언제부터 내게 있었던 것인지 나조차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 분명 너를 사랑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너에게, 아니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불안한 날들을 나는 평생 살았다.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고작 7살 때였다.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소꿉장난용 플라스틱 그릇을 훔친 그날에서부터 꼬박 나는 내 몸을 저주했어. 그 그릇은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꽃분홍색이었는데 나는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 그날 배가 아픈 척 해야 했지. 차가운 그릇의 밑바닥이 내 아랫배와 성기에 닿았던 찰나 나는 왜 그 순간 울고 싶었을까? 목을 대가 아프게 울음을 참으면서 기어코 나는 그 꽃분홍색 그릇을 1년 동안 매일 밤 꺼내봤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최초의 여자로서의 기억. 8월 29일 너를 아는 밤에 그의 일기는 오로지 29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나를 만나고 나서부터였을까? 일기의 첫 마디가 정연아로 시작되는 일기도 여럿 있었다. 그녀의 말로는 원룸 안에서만 일기를 썼다고 했다. 그의 원룸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거하는 꿈 같은 곳이라고 했던가. 거짓된 세계 속에서 숨겨왔던 자신을 이곳으로 이양해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을 비춰보곤 했다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국적을 상실한 난민처럼 느껴지곤 했다고. 밤새 웃다가도 문득 슬퍼져서 종종 침묵에 빠진 채 옷을 벗었다고. 뿌리와 근거를 상실한 끔찍한 기분으로 결국 문을 열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거짓된 세계를 다시 직면해야만 했다고.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다고 한평생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나는 감히 예상할 수 없었다. 그가 입었던 옷과 사용한 화장품들 사이에서 나 역시 끊임없이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동하고 있는 난민이 된 것만 같았다. 생이 준 박해였으리라. 이 생을 규정하고 있는 조화가, 가지런한 질서가 누군가에게는 박해였다는 생각. 그는 탈출을 시도하고 싶어도 탈출할 수 없었으리라. 그는 하필이면 집안을 이어야 하는 외아들이었고 보통 사람들처럼 고지식하고 평범한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 고작 그가 탈출하여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이슥한 이 동네의 1.5평 원룸이란 사실. 고개를 들었다. 이곳에서 자신과 같은 이들과 한복하면서 그는 얼마나 웃었을까?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쓰면서 그는 과연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생각했을까? 삶의 감각을 그는 온전히 느꼈을까? 비스듬한 저 거울에 비친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한 자신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는 한복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을 또 저주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확인한 자신의 몸에 또 한 번 절망하면서 환희와 비통을 한 번에 오가는 장면 속에서 그는 과연 그 사람이 이곳에서 나가기 시작한 게 언니를 만난 그 전날 밤이었던가? 처음으로 밤에 그 골목을 빠져나와서 청계천과 충무로와 명동을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흥분했었는지.
담담하게 여자가 말을 마쳤다. 그때 그는 죽음을 각오했으리라. 그래서 이 세계 바깥으로 자신의 몸을 보라색 드레스와 말린 장미 입술 색깔로 치장한 자신의 불완전한 몸을 꺼내기로 결심했었겠지.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그의 생을 몽땅 걸어야 할 만큼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밤거리를 조용히 걸어 다녔겠지. 살고 싶어서 불완전한 몸을 온전히 드러낸 채로.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내 말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녀가 눈을 들어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 책망이 읽혔다. 평화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랬다. 조용한 비난과 숨기지 않은 경계의 눈길들이 그에게 쏟아졌을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온 힘을 다해 생을 던질 각오로 나왔어도 직시한 현실의 조롱은 예상보다 생생했을 테니 그는 처음부터 당당하게 걷지 못하고 주저주저 했겠지. 그의 조심스럽고 땅을 천천히 미는 듯 했던 발걸음은 그러한 연유로 형성된 습관이었을까. 나에게 보폭을 맞춰주는 다정함으로 착각했던 보폭이 좁고 느린 그의 걸음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걸음이 경쾌하다고 말하곤 했었다. 정연아, 남자와 여자의 구분 말고 그저 나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 착각만으로 삶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나는 이제야 깨닫는다. 어차피 이 세계는 논리적인 설명이 거려된 부분을 끌어안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세계를 이루고 있는 역사가 부흥과 몰락의 정반대 속성을 끌어안으면서 진행되는 것처럼. 그러나 왜 나는 나의 저편을 끌어안지 못했는지. 소멸된 문명이 훼손조차 되지 않은 채 발견되던 방식을 나는 기억한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유적처럼 말이야. 그런 식으로 역사는 발견되기도 하는 법이다. 하물며 개인의 역사는 오죽할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오늘 익명의 문자를 보낼 거야. 이 문자는 나의 생인 동시에 나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걸 너는 언젠가 알게 되겠지? 사랑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나는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는 너를 결국 놓치게 되겠지. 10월 1일 너를 놓는 밤에 29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쓰인 그의 첫 일기였다. 내게 문자를 보내기로 한 밤에 썼을 일기였다. 한참 동안 그 일기를 들여보다가 침대에 놓여있던 보라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아득하게 느껴졌던 그의 향이 살에 들러붙는 것만 같았다.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여자의 몸 위로 부드러운 실크가 덮였다. 언제부터 밤에만 여자로 변신하여 부끄럽게 웃고 주저하듯 걸었는지 일기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29일의 그 밤들이 환희였고 실제적인 삶이었다는 생각, 주저하듯 걷는 그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확실한 방식으로 그는 완연히 살았을 것이다. 환희에 차서 이 이슥한 골목길과 거리를 어떤 자세로 누볐을까? 나는 천천히 그의 자세를 취하며 발걸음을 이어나갔다. 주저하듯 그러나 정확하게 땅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그가 입었다던 보라색 실크 원피스가 종아리를 종종 휘감겼다. 원룸에서 나와 그가 걸었을 골목길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도를 걸었다. 그리고 좁은 보폭으로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지도를 모조리 읽고 말 것처럼 신중하고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발꿈치를 들어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누군가 나를 본다면 이런 내 발걸음이 경쾌하다고 할는지도 내가 그의 발걸음을 하이힐을 소망하던 그의 가여운 발꿈치를 경쾌하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그 발걸음이 얼마나 슬픈 춤사위였는지 알아주지 못했다는 생각. 그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아는 게 이게 다예요? 힐난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었던 형사의 무례한 말투가 왜 떠올랐을까? 한껏 들려있던 발꿈치를 순식간에 주저앉혔다. 그 형사도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2년 동안 그를, 아니 그 안에 있는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니. 특이한 성향이니 눈치챌 법하지 않아요? 그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연 성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성향을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일 텐데도.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변명하며 살아와야 했을 것이다. 예외시킬 수 없는 태생적인 특질조차 저주해야 하는 이 생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거짓말과 친숙해져야 했을 것이고 변명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남자로서 숙명을 받아들이려 애쓰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사가 되기로 작정했었는지도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규제와 질서로 스스로 결박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으리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채로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그녀와 함께 있어요. 그와 그녀가 함께 있는 주소를 보냅니다. 그가 보낸 그 익명의 문자는 완강하고 절박한 그의 역사였을 것이다. 생을 향한 그의 변명과 거짓이 투쟁이었던 것처럼 그토록 가난한 마음이라니, 그 가여운 삶이라니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다. 자꾸만 힘이 빠지는 무릎에 두 손바닥을 대고 허리를 숙였다. 이 억울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기원하여 나온 것일까? 어떤 이름의 마음인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어깨를 뒤흔들었다. 누구를 위한 눈물인가? 이 비통함은. 나와 만난 이후 열흘 동안 그는 살았다. 하루를 한 달 삼아서 그는 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다시 잉태될 것을 꿈꾸며 최초의 안식처로 모처의 자궁으로 돌아갈 것을 기원하면서 이번에는 온전한 몸과 마음이 합체되길 바라면서 하루를 한 달 삼아서 딱 열흘만큼 그는 살기로 결심했으리라. 모든 것이 결정될 근원으로 돌아가길 덧없이 소망하면서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하여 완전하게 소멸하기로 결심하면서 결국 무너진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핸드백에 들어있던 일기장이 후두둑 곤두박질 쳤다. 그가 사용했던 섀도우와 립스틱들도 와르르 쏟아졌다. 무릎에 휘감긴 실크는 여전히 부드럽기만 했다. 펼쳐진 일기장을 두 손바닥으로 짚었다. 작게 탄식했다. 동시에 눈물이 후두둑 그의 문장 위로 추락했다. 뿌옇게 번지는 문장이 내장을 뜨겁게 태우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어있다. 10월 16일 너를 나로 만난 밤에 그의 생의 가장 마지막 일기였다. 하소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영 작가님의 산뜻한 음성 만나보겠습니다.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정당하다고,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 신념들이 수없이 충돌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규정하고 있는 질서,
윤리,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이불을 꿈꾸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의 시선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자신 안의 이불을 외면한 채 이번의 삶을, 이 생을 변명하듯 살아온 남자의 시선을 통해서 세계를 규정하고 있는 가치나 기준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물음표를 마지막 문장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어있다.